공존하는 섬이란 뜻의 스리랑카. 과거와 현재,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그 땅엔 마치 전설과도 같은 역사가 흐르고 각자의 간절한 믿음은 하나의 축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찬란하게 삶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픈 식민 역사가 새겨진 하지만 그마저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빛나는 인도양의 푸른 바다로 떠납니다. 소설 신바트의 모험에서 신바트가 보물을 찾아 나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남아시아 인도양의 작은 섬 스리랑카입니다. 이곳을 두고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 기록했는데요. 그곳으로의 첫 여정은 남부 최대 항구 도시 갈레에서 시작합니다. 스리랑카는 한반도 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예로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요지였죠. 그 중에서도 서남부의 중심 도시인 갈레는 향신료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때문에 서구 열강들은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도시를 감싸고 있는 이 성체엔 바로 그 침략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6세기 세계 해상권을 장악한 포르투갈이 이곳에 최초의 성체를 세우며 식민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이후 갈레는 네덜란드, 영국을 거치면서 더욱 견고한 성체를 가진 요새 도시로 완성됐죠. 와. 이 시계탑은 그 오랜 식민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처음에 포르투갈인들이 모래나 바위로 쌓았다고 하는데요. 후에 네덜란드인들이 여기로 와서 프랑스, 영국, 스페인 함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새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덜란드인들은 만 전체를 요새 성벽으로 둘러싸 갈레를 난공불락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군사적 거점으로 건설된 도시는 18세기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는데요. 당시 이곳에 500세대가 살았고 수많은 행정조직과 무역회사, 창고 등이 들어섰답니다. 이후 요새의 소유권이 영국으로 넘어가기까지 이곳을 거쳐갔던 유럽 열강들의 옛 건물들이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데요. 지금 갈레 요새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곳은 포르투갈 네덜란드인들이 군사 기지로 썼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옛 건물들은 현재 각종 박물관이나 관공서 건물들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성벽 위를 걸어봅니다. 성벽 뒤로 인도양의 푸른 바다가 훤히 보입니다. 와. 바다로 침범해오는 적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 쌓은 성벽이 지금은 여행객들과 이곳 시민들의 산책 코스로 인기입니다. 와. 지금 예전에 네덜란드인들이 성벽을 굉장히 높이 쌓았어요. 네, 파이너, 네? 파이너. 파이너. 여기서 파이너. 다이빙 한다고요? Yes, 파이너. 그냥 우르두 돌아 파이나랑. 마마.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곳에서 다이빙을 한다는데 까이, 내 까이. 손수 시범을 보이겠다는 그는 거침없이 절벽 아래로 뛰어듭니다.
진짜 뛰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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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는 이곳에서 여행객들에게 돈을 받고 다이빙을 한다고 합니다. මේක තමයි ජොබ් එක. ජීවත් වෙන තමයි මේක කරන්නේ. වෙන රස්සාවක් නැහැ. සුද්දොන්ට ලංකාව අයට මේක තමයි පෙන්වන්නේ.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갈래의 바다. 여전히 이곳에서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사실 갈래는 2004년 말 인도양을 강타했던 쓰나미 대표적인 피해 지역의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참사가 지나간 자리에도 또 다른 삶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들어서자 아침 일찍 고기잡이를 하고 들어온 배들이 보입니다. 한쪽에선 생선들을 손질하느라 바쁩니다. 갈래 앞바다에선 황금 어장인 인도양의 다양한 어종이 잡힌다는데요. 오늘은 꽤 수확이 좋았나 봅니다. ඔක්කොම අද උදේ ගත්ත මාළු තියෙන්නේ. මේ බෝට් වලින්. يعني යවස ගිහිල්ලා අද උදේ ඇවිල්ලා තියෙන බෝට්. ඒකෙන් ගත්ත මාළු හරිනවා. 이곳에서는 여전히 전통배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데요. 오루와라 불리는 돛담배입니다. 때마침 고기를 잡으러 가는 배가 있다고 해서 저도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동력 없이 움직이는 배는 돛과 노를 이용해 바다로 나가는데요. 역시 초보자는 뭘 해도 티가 납니다. 반대로 하고 있었어, 반대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갑자기 배 안이 바빠졌습니다. 돛의 방향을 바꿔 바람을 더 잘 맞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선원 한 명이 돛에 물을 뿌립니다. 쉼없이 물을 뿌리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배의 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데요. දැන් මඩේ බසනකොට දැන් මේ අපි තෙල්ලන්නේ යන්නේ. උලන්නේ යන්නේ. මේ තෙල්ලුනොත් තමයි ස්පීඩ් එක වැඩි වෙන්නේ. 물에 젖은 돛은 더 많은 바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진짜 그런 것 같아. 물을 뿌리고 나서 더 빨라졌어요. 점점 바람이 거세지고 제가 탄 배는 거침없이 바다로 향합니다. 어쩐지 모험을 떠나는 신바트가 된 듯 마음이 들뜹니다. 이 넓은 바다에서 저희 배는 과연 무엇을 낚을까요? 드디어 그물을 치기 시작하는데 저도 좀 돕기로 했습니다. 해도 된대. 해도 된대. 이분들이 이거는 우리의 이거랑 똑같은 뜻이래요. 이거? 그물줄을 바다에 놓는데 너무 세게 던져서 물이 다 튀었습니다. 그래도 아저씨가 웃어주니 저도 즐겁습니다. 그렇게 바닷속으로 넓게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는 배를 움직여 그물 안으로 물고기들을 끌어모으는데요. 드디어 그물을 올리는 순간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그네에서는 주로 새우와 작은 물고기들을 잡는데요.
오늘 잡은 양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랍니다. 뭐가 큰 게 하나 잡혔나 봐요. 팔뚝만한 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도 뜻밖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닷가재입니다. 다른 생선보다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당백입니다. 가재 크랩 잡혔어요. 킹크랩. 제가 배를 타서 방해만 한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이 녀석을 잡아 정말로 다행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는 어부들. 그래서 배 안은 다시 웃음과 행복이 가득 찼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다고 좋대요. 하하리. කාලෙට සිදාවිසි පන්දාට තිස්දාටත් තිකුණනා උන්ආර්දාටත් තිකුණනා ආර පන්සිරත් තිකුණනා කලාට මේ එතනට ඇවිල්ලා ආයර්ලා යන උලන් තිබුණොත් බැටිං උලන් තිබුණොත් මේ ආකාශ හොඳ නැත්තම් යනවා එහෙමත් යන දවස් තියෙනවා දැන් ඉතින් කොහොම අමාරුවෙන් තමයි ජීවත් වෙන්නේ. 고된 어부의 삶. 이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분들이 새삼 존경스럽습니다. 부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분들의 배가 만선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갈래의 바다를 뒤로하고 저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시내로 향했는데요. 스리랑카에 왔으니 이곳 전통 음식을 먹어봐야겠죠? 이거예요, 이거. 지금 코투라는 음식을 만드는데요. 스리랑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싸면서도 간편하기 때문이라네요. 이 코트라는 음식이요. 낮에 음식을 다 팔고 남은 재료들을 다 모아서 만든 음식이라서 저녁에만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원래 코투라는 말은 썰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주식인 전통빵 로티와 다양한 향신료와 커리, 채소, 달걀 등 손 가는 대로 재료를 넣고 볶아낸 것인데요. 요 현란한 손놀림에 맛의 비결이 있답니다. ඔක්කොම දාලා අද්දේ ගන්න. මේක දාලා ගන්නකොට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보는 것과는 다르네요.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네. 옆에서 바라보던 주인 아저씨가 답답했는지 한마디 하십니다. හොඳ නෑ. හොඳ නෑ. අයින් ගන්න. අයින් ගන්න. 마음과 달리 손이 따라주지 않네요. 제가 하니까 타요. 타. 안 돼, 안 돼. 다 타. 다 타. 다 태워 먹어야 안 돼, 안 돼. 역시 노련한 주인 아저씨의 솜씨. 마치 음악을 연주하듯 철판을 칩니다. 우와, 손이 굉장히 빨라, 손이. 실제로 스리랑카의 한 유명한 가수의 노래 중엔 코투를 먹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온갖 재료가 섞여 푸짐하게 차려진 코투.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굉장히 맛있어요. 약간 커리 향도 나고, 밀가루 빵하고 그 치킨하고 맛이 약간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이 제 입에 딱 맞네요. 괜찮네요. 저렴하지만 푸짐하고 거기에 맛까지 있으니 이만한 음식이 없네요. 이 코투와 함께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리랑카식 팬케이크인 호퍼입니다. 쌀가루와 코코넛 밀크를 섞은 반죽을 전용 냄비에 얇게 바른 후 그 가운데 달걀을 넣고 익혀 먹는 간식입니다.
이곳에선 호퍼를 팬케이크처럼 잔뜩 쌓아놓고 먹는데 앉은 자리에서 대여섯 장쯤은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호퍼를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맛을 볼까요? 그냥 먹으면 스리랑카식 호퍼 맛을 느낄 수가 없고요. 저처럼 이렇게 카레에 찍어서 먹어야 그 스리랑카 사람들이 먹는 호퍼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퍼는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는 것은 물론 커리에 곁들여 한 끼 식사로도 즐긴답니다. 단순하면서도 다채로운 맛이 숨겨진 스리랑카의 음식입니다. 스리랑카의 또 하나의 명물을 찾아 히카두아로 향합니다. 갈레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히카두아는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서핑과 스노클링으로 유명한 히카두아 해변 중에서도 이곳은 특별히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이곳에선 스리랑카 전통 낚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기서 낚시하시는 건가요? 바다에서 아슬아슬한 장대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낚싯대를 들이운 사람들, 그 풍경이 참 이국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가 잡힐까 싶었는데 정말 낚싯줄에 고기가 달려 나옵니다. 비록 작은 물고기였지만 신기하네요. 지금 뭐 잡으신 거예요? 이곳에선 주로 청어와 고등어, 병어 등 작은 고기들이 잡힌다는데요. 와, 그 중에서 이 녀석은 블랙팁 트레발리입니다. පාරම්පරික දීවර කර්මාන්තය මේකට කියන රිටිපන්නේ කියලා. කණුවක හිටවන්නේ යකඩින්නක් අරගෙන යකඩින්න මේ අර කණුව තියෙන කණු උල් කරපු එක යකඩින්න බස්සරිලා කණුව හොලවල තමයි බස්සන්නේ. අර ඒක එළිය බලට යටට බහිනු. අඩි දෙකක් විතර බහිනු යටට.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궁금해 저도 한번 낚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මේක ජටාව. 그런 저에게 이곳 어부인 쿠마 씨가 먼저 의상부터 챙겨줍니다. 머리에 터번 같은 머리 수건을 둘러주시더니 이번엔 스리랑카 남자들이 입는 사라마라는 치마까지 권하시는군요. 익숙하지 않은 차림이라 좀 쑥스럽네요. 이분들 저한테 이 옷을 입혀주셨는데 실상 이분들한테는 제일 편한 복장 같아요. 여기는 물고기, 여기다가 물고기를 넣는데요. 그다음에 갓대. 이어 고기 잡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미끼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 이분들은 빵을 미끼로 쓰네요. 와. 그리고 간식거리도 준비하는데 바나나와 미끼에 쓸 빵을 두 권에 쏙 넣습니다.
알고 보니 두건이 만능 주머니였습니다. මේක කනුවර නැගලා මාළු බානකොට කන්න ඕන. කනුවර නැගලා මාළු අල්ලනකොට වාඩිලා කනවා මේක. 아니 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려니 걱정이 됩니다. 쿠마 씨가 먼저 장대 위에 여유롭게 자리를 잡습니다. 뒤이어 저도 최대한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그나마 좀 튼튼하게 보이는 굵은 장대를 골라 올라탔는데요. 인도양의 파도는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이 흔들흔들거려서 되게 불안해요 지금. 그렇게 저는 아찔한 장대 낚시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발 아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에 물고기들이 정말 많아요. 물고기 많아요. 산호초 사이를 오가는 물고기 떼들. 와, 엄청나죠? 산호초가 발달한 이곳 해안은 그야말로 물고기들의 천국입니다. 물고기는 많지만 파도가 심해서 배를 띄울 수 없자 이렇게 바다에 장대를 박아놓고 고기를 잡는 거라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입질이 왔는데 미끼만 놓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몇 마리의 고기를 놓치고 다시 긴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서서히 지칠 무렵 바나나를 꺼내든 쿠마 씨가 제게도 권합니다. 낚시 계속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바나나를 좀 먹을게요. 여기 장대 위에 앉아가지고 먹는 바나나는 처음이에요. 한 시간을 넘게 장대 위에 앉아 있었더니 이 바나나가 아주 꿀맛입니다. 함께 낚시를 시작한 아저씨들은 이제 슬슬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작은 물고기지만 제 눈엔 금보다 귀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손끝으로 기다리던 입질이 전해오더니 드디어 한 녀석이 낚싯줄에 달려 올라옵니다. 말도 안 돼,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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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어떻게 잡았지? 이거 어떻게 잡았지? 와! 이곳에서 느낀 짜릿한 손맛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2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아, 그래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만족해요. 저와 함께 나간 어부들은 다들 수확이 좋습니다. 뒤늦게 돌아오는 쿠마 씨는 제법 큰 것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야, 물고기 굉장히 큰 걸 잡았는데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양지동과의 바다 물고기인데요. 화려한 무늬가 인상적입니다. Dia patut dia makan kata bisa tajud. Kita di habis saya kata. 요 배 지느러미 가시로 자신을 보호한다는군요. 처음 봤어요. 이 물고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사실 이 전통 낚시꾼들의 생계수단은 고기잡이가 아니랍니다. 몇 해 전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에 이 독특한 장대 낚시가 소개되면서 이곳으로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됐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여행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통 낚시를 한답니다. 이거 먹어요? Boleh kan good. 갓 잡은 싱싱한 고기를 구우니 그 맛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직접 잡은 물고기라 먹기가 아깝네요. 쫄깃쫄깃해요, 되게. 쿠마 씨가 저를 위해 노래를 불러줍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낙천적인 사람들. 이 모습이 계속 그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히카두와의 바다에서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것 같은데요. 바로 바다거북인데요. 이곳이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바다거북의 산란지죠. 안녕하세요. 해변에 자리 잡은 거북이 보호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와, After 여기서요? yeah, 여기다 X day after tawa sambil sering tahu. 아, 진짜요? 와. 해변을 따라서 거북이들이 알을 낳으면 그 알들을 모아 산란 날짜를 적은 팻말과 함께 이곳 부화장에 묻어두는데요. 새 등의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이 거북이들의 가장 큰 적은 사람입니다. 고기와 알의 맛이 뛰어나 식용으로 남획을 하기 때문이죠. කියන්නේ දැන් ඉතින් මේ සෑහෙන අඩුයිනේ මේ අපේ මිනිස්සු මාළලා නැති කරලා විනාශ කරලා නේ. Tahu kalau Kata boleh dekat. tahu ini ni. 거북이가 저기 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엔 총 7종류의 바다 거북이 있는데요. 이곳 스리랑카에는 그 중에서도 메부리 거북, 올리브 바다 거북 등 5종류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දාන්න පුළුවන් අර පැටව දානවනේ. 와, 지금 한 마리가 아니라 지금 여러 마리가 있어요. නෑ උන් ඉන්න උන්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උන් ඉන්න. 열심히 모래 위를 기어오르는 새끼 거북이. 그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거북이가 되게 힘이 세요. 지금 얼마 안 된 새끼인데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발버둥을 치는데 와, 생명력이 막 느껴져요.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다 자라면 길이만 1m가 넘고 무게가 보통 2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අපි දැන් මේක මේ කියන්නේ ඇති කළ මුදු දානවා කියන්නේ අපි මේක සංරක්ෂණය කිරීමක් කරන්නේ. මොකද ස්වාභාවිකව කැස්බෑවා වඳ වෙනවා. මොකද හේතුව ප්‍රධානම හේතුව තමයි මිනිස්සු බිත්තර ආහාරයට ගන්න එක. 그래서 이곳에선 바다거북이 최대한 안전하게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거북이가 알에서 부화한 후에도 바로 바다에 돌려보내지 않고 바다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키워서 방생을 한답니다. 저녁이 되자 보호소에서 새끼 거북을 바다에 풀어줍니다. දැන් කරන්නේ අපි
මේ වෙරළෙන් තිබ්බන් පස්සේ මූට වෙරළේ ඉඳලා තමයි යන්න ඕනේ. මොකද මූ වෙරළේ ඉඳලා ගියන් පස්සේ ඌ දන්න ඌගේ ජීවිතේ ඌ ආරම්භ කරේ වෙරළෙන්. ඒතකොට ඌ ජීවත් වුණොතින් ආපහු ඒ වෙරළටම තමයි මූ ආපහු ලොකු වෙලා විතර දාන්න එන්නේ මේ වෙරළට. මේ වෙරළෙන්. ඒකින්ද අපි මෙතනින් තියමු. මෙතෙන් තියලා එක එක්කිනාව මේව තියන්න. 낮에 풀어주면 새나 물고기들에게 먹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지면 방생을 하는 건데요. 모래사장에 첫 발을 내디딘 새끼 거북이들이 무언가에 이끌린 듯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합니다. 맨 처음 나간 친구는 바다가 되게 그리웠나 봐요. 제일 빨리 저기 갔어요. 보통 바다 거북은 한 번에 100에서 150개의 알을 낳는데요. 그중 새끼 거북이의 생존율은 8% 남짓. 그리고 그 새끼 거북이 바다로 돌아가 어미가 될 확률은 10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거북이들은 험난한 여정의 첫 걸음마를 뗀 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다로 향하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경건한 의식을 보는 듯합니다. 거북이들이 긴 여행을 잘 마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스리랑카의 밤바다. 그 어둠 속에서 인도양이 흘린 눈물은 또 다른 진주를 빚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눈물이 빚은 찬란한 섬 스리랑카. 바다는 풍요를 품고 친절한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서구 열강이 다투어 지배해왔던 상처의 땅이었지만 그곳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은 스리랑카 사람들의 영혼의 성지를 찾아갑니다. 하늘에 떠있는 고대 도시 시기리아와 스리랑카 모든 종교인들의 성스러운 순례지 스리파다. 기도와 염원으로 신과 마주하는 그곳으로 지금 떠납니다. 스리랑카는 인구의 약 70%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입니다. 하지만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서 이곳에선 힌두교 신자도 무슬림도 기독교 신자도 모두 자신의 종교를 감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정은 수도 콜롬보에서 시작합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서남아시아 지역 최대 항구가 있는 콜롬보. 그 이름은 시날리어로 망고나무가 무성한 해안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과거 유럽 열강의 식민지 경영의 근거지였던 도시는 17세기 후반 이곳의 콜롬보항이 스리랑카의 중요 항구가 되면서 빠르게 발달했습니다.
현재 콜롬보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도시로 경제 문화의 중심지죠. 저는 지금 콜롬보 해안가를 걷고 있는데요. 16세기 이래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곳은 과거와 현재 불교와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 공존의 모습은 도시 안에서 과연 어떤 풍경으로 펼쳐져 있을까요? 현재 비즈니스 거리로 조성된 이곳은 과거 식민 시대 때 성체가 있었던 곳입니다. 곳곳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유럽풍의 옛 건물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이 중심가를 벗어나면 도시는 또 다른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작은 상점들이 질비하게 이어진 이곳은 콜롬보 최대의 시장 지구입니다. 우리네 명동과 같은 번화가죠. 슬리퍼도 팔고 옷도 팔고 가전제품도 팔고 그야말로 없는 게 없습니다. 시끌벅적함과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리는 현지인들의 삶이 묻어나는 정겨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코끼리 한 마리가 거리를 활보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코끼리를 여기선 그냥 시장거리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의외인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 큰 코끼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가는 게 좀 신기해요. 코끼리는 스리랑카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동물입니다. 불교에서 신성시 여기는 동물인 만큼 사람들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코끼리가 많죠. 불교는 이렇게 오랜 세월 이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엔 콜롬보 사람들이 불심을 상징하는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이라 호수 위에 떠 있는 사원 시마 말라카입니다. 제프리 바와라는 스리랑카가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은 현대식 불교 사원입니다. 사원으로 들어가는 다리에는 제일 먼저 방문객을 맞는 조각이 있는데요. 이 정교한 문양은 이제 신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알리는 신호랍니다. 사원은 가운데 큰 사당을 중심으로 그 양옆으로 작은 건물을 두고 있는데요. 그 배치부터가 독특한 시마 말라카 사원은 스리랑카 전통을 따르면서도 아시아, 유럽 등 여러 나라의 건축 양식을 섞어 놓고 있어 콜롬보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힌답니다. 중앙사당은 네팔 불교 사원의 양식을 빌려와 지어졌다는데 가는 나무 구조로 벽을 세워 통풍이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출가한 스님들의 시작을 위한 의식을 치를 장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원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은 없지만 불교 신자들에겐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죠. 현지인들에겐 이 공간이 신들을 만날 수 있는 경건한 장소였는데요. 중앙사당을 나오니 그 주위를 빙 두르는 수십 개의 불상들이
모두 제각각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난 작은 통로를 따라가면 또 다른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큰 보리수 나무와 불상, 그리고 수투파가 세워져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곳을 만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요. 이 호수에 둘러싸여진 이 사원을 보니까 제 마음도 좀 푸근해지고 편안해진 것 같아요. 신들을 만나는 특별한 공간. 그곳에는 스리랑카의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불교의 향기를 따라가는 저의 여정은 이번엔 바위 위에 세워진 고대 도시 시기리아로 향합니다. 콜롬보에서 북동쪽으로 달려가니 길은 열대의 밀림지대로 이어집니다. 이곳엔 어떤 풍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1000년 전의 도시 유적으로 손꼽히는 시기리아로 가고 있는데요. 그곳으로 가면 시날라 왕조의 1000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여행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곳 시기리아입니다. 바로 이곳에 전설과도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밀림 한가운데 불쑥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산. 이 꼭대기에 난공불락의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바위 성체로 가는 길엔 고대 왕조가 꾸민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건물은 사라지고 비록 흔적만 남았지만 화려했던 옛 모습을 짐작해 합니다. This kingdom built King Kashyapa 5th century AD, nearly 1,600 years ago. 와, Yeah, and he built this fortress highly protected because of younger brother. Younger brother is not to attack.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이 된 카샤파 왕은 동생의 복수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동생과 적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높이 370m에 이르는 이 거대한 바위산 꼭대기에 성을 만든 거죠.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천연 요새입니다. If 4 people can go one time, no, cannot go many people. They can kill easily. That's why they put the main way like this arch. This is the natural, huh? On the way down, we can see the bold arch number 2. 커다란 바위 틈 사이로 난 좁은 길. 참 절묘합니다. 과거엔 자연지형을 이용해 적들의 침입을 막은 용도였겠지만 지금 여행객들에겐 마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힘든데 여기를 우리나라의 왕을 가마를 태워서 올라온 것처럼 신하 4명이 왕을 태워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드디어 시기리아가 그 웅장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사자산이라고도 불리는 시기리아는 원래 시날리어로 사자란 뜻의 싱하와 목구멍을 뜻하는 기리아의 합성어랍니다. Here we can see the paw of the lion. Today we can see only paw of lion, but that time is a huge lion face. Within open mouth. They are climbed through the mouth. But now head is gone.
네. just remaining the lands poor because they make land face by fire brick and cover by plaster. 성의 출입문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만들어놨으니 외부인 중 누가 감히 이 성을 오리려 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위산을 오릅니다. 요새의 정상까지 가파른 계단이 이어지는데요. 얼마를 올랐을까요? 발 아래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기리아의 보물이 숨겨져 있답니다. 수직 나선형 계단을 빙빙 돌면서 오르려 하니 어질어질합니다. 이 계단 위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와,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바위벽 중간 움푹 패인 곳에 21명의 여인이 그려져 있는데요. 1600년 전 그림인데도 얼마 전에 그린 듯 생생합니다. 각기 다른 몸짓과 화려하고 선명한 색채, 그리고 섬세한 표정까지. 마치 살아있는 듯하죠? 하지만 아직 벽화 속 이 미인들의 정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This is a mirror wall. Before it's a highly polished wall like a mirror. 처음엔 이곳까지 500여 명의 미인들이 그려져 있었다는데요. 그 벽화들을 이렇게 훼손한 건 카샤파 왕이 죽은 뒤 이곳으로 온 승려들이었답니다. 그림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벽화들을 지운 거죠. 그 옛날 여인들의 그림으로 화려했을 이곳. 지금은 이 아름다운 경치가 대신해줍니다. 진짜 멋있다. 이건 안 돼.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풍경입니다.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궁금증이 몰려옵니다. 와, 지금 그때 이 1000년 전에 여기 꼭대기에다가 궁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신기해요, 신기해. 와.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카샤파 왕은 과연 이곳에 어떤 성을 지었을까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기를 어떻게, 위에 진짜 궁전이 있었어요. 와, 어떻게 이걸 다 들고 올라왔지? 와, 신기하다 진짜. 1600년 전 이곳에 세워진 고대 도시 속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성터만 남아있는데 여기 진짜 궁전이 있었다고 하고요. 저기 실제로 수영장이 있었어요. 빗물을 받아서 위에서 수영을 했다고 하네요. 바위산 위 왕궁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모습입니다. 특히 제겐 이 수영장이 가장 인상적이네요. 7년 동안 왕궁을 지은 후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왕이 여기 있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와. 눈앞에 푸른 숲의 바다가 펼쳐집니다. 이 장관을 두고 떠났을 카샤파 왕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나이였을 겁니다. 잊지 못할 풍경과 이야기를 만났던 시기리아. 이제 저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영혼의 성지 스리파다로 떠납니다. 스리파다는 스리랑카 남부 산림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곳으로 가는 여정은 마치 천국으로 이르는 길 같았습니다. 스리랑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본다는 성스러운 순례지. 그 스리파다가 저 멀리 보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저 꼭대기에 부처의 왼발 발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성지로 꼽는 산입니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에서는 정상의 발자국이 아담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처음 내려왔을 때 발을 디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스 피크라고도 불리는데요. 스리파다 정상은 정말 어떤 풍경일까요? 궁금증에 빨리 산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와, 여기 경치가 장관이에요. 여기 또 성황당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이곳을 찾은 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이 느껴집니다. 해발 2243m의 스리파다. 그 정상까지 가는 길은 고행에 가까운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그 길을 오릅니다. 이제 본격적인 순례길이 시작됩니다. 이곳에서부터 산길은 계단으로 이어지는데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스리파다를 평생 동안 3번 오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스리파다 올라가시면서 무슨 기도 같은 걸 하시는데 종교인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සිරිපාදයට ආවේනික වූ බුදුගුණ ගීත ගායනා වෙනවා. මේකේ තියෙන දුෂ්කර භාවය නිසාවෙන් හැම කෙනෙක්ම තමන්ගේ වෙහෙස නිවා ගන්නේ ඒ බුදුගුණ ගී ගායනා කරමින් තමයි. 그런데
산을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려는 걸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순례객들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며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낮에 정성스레 목욕을 하고 밤에 등산을 시작해 산 정상에서 일출을 본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인들이 산을 오르기 전에 씻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좀 그런 경건한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이곳의 순례 시기는 보통 1월부터 4월까지라고 합니다. 특히 스리랑카의 설날이 있는 4월이 되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순례객들이 붐빈답니다. 스리파다를 오르는 순례객 중엔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할머니가 생을 마감하기 전 가족과 함께 스리파다를 올라가는 거랍니다. His wife, brother. His mother. Grandmother. 할머니를 위해 대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며 함께 버팀목이 돼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올라갑니다. කැමතින ගොඩක් වන්දින්න ඒක නිසා උඩට තනියෙන් නගින්න ඕනේ. අපිට අල්ලන්න කියන්නේ නිකන් අල්ලන් යනවා විතරයි. කොහොම හරි යට යන්න ඕනේ. 산은 내려오는 길이 더 힘들죠. 특히 어르신들에겐 더 그렇습니다. බුදුහාමුදුරුවන්ගේ සිරිපතුල තියෙන උඩනේ. ඒක අපි වන්දනා කරන්න ඕනේ. ඒක වඳින්න තමයි අපි ගියේ. 어떤 분들은 탈진해서 들것에 실려 내려오시기도 합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스리파다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까르나와이? කරුණාවයි. 스리파다를 처음 오를 때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답니다. 바로 자신의 소원시를 푸는 건데요. 사람들이 풀어놓은 실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සිරිපාදට ඉස්සල්ලාම එනකොට ඉස්සලාම එන කට්ටිය මෙතන ඉඳලා උඩට අරන් යනවා මේ නූල.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오르는 길이니 해봐야겠죠? 제가 군대 있을 때 바느질 좀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이라선지 잘 안 꿰지네요. 이곳에 제 소원과 함께 바늘을 꽂습니다. 그리고는 실이 끊어지지 않게 풀며 올라갑니다.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모두 평안을 찾길 빌어봅니다.
순례길은 어떤 이들에겐 축제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산을 오르며 흥겹게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모습으로 이 순례길에 오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그들의 종교와 삶이 이 길 위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가로등이 눈에 띕니다. 이 가로등이 밤이 되면 켜진다고 하는데요.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초입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계속해서 있다고 하네요. 이 가로등 또한 순례객이 많은 1월부터 4월까지 켜진다고 하는데 밤에 이 불빛들이 켜지면 정말 장관일 것 같습니다. 산 정상에 다다를수록 길은 가팔라지고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그건 아마도 지금 제가 신의 영역과 좀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멀리 보세요. 그리고 어느새 이 산을 감싸고 있던 구름이 비를 뿌립니다.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스리파다의 정상. 그곳에서 순례객들은 신에게 바칠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합니다. Can you show me? 순례객들이 향하는 정상에는 작은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신의 발자국이 있다는데요. 불교도들은 이를 부처가 다녀간 것이라 믿고 힌두교도들은 그것을 시바신의 흔적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순례객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신을 만나러 이곳 사원으로 옵니다. 어쩐지 이곳에선 종교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한 듯합니다. 그저 신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원 안에 있는 발자국은 스리랑카라는 땅이 만들어낸 또 다른 공존의 모습일 겁니다. Buddha came 3 times to Sri Lanka, right? One time Buddha came to this place and put in the Buddha's footprints. So worship, Buddha worshipped it, right? And then other religions also come to worship this place because of autonomous region, because of the especially environment protected area this one, right? 이곳에선 상대방의 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이도 자신의 신이 옳다 말하는 이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들의 신을 만날 뿐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에게로 온 순례길의 끝. 그곳에서 사람들은 신과 함께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얻습니다. 스리랑카 최고의 성지 스리파다. 그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순례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ince I was a kid, I've been dreaming about this. First day of practice, I was thinking about this. Picture on the news, yeah, they see about this. Even in the paper, they gon' read about this. Cause all of my life, training day and night, I'm preparing to fight for everyone that believe. Crowds going insane, yeah, they screaming our name while we spraying champagne. Nothing nobody can say. 여기 있는데 못 잡았어요. 아, 진짜. The day that I have always dreamed of. Call me, you call me the champ of the world. I can raise my hands, I can scream out the best in the world. Whole world, all my blood, sweat and 인도양의 빛나는 보석 스리랑카. 그곳은 세계문화유산의 보고였습니다. 바위산 위에 세워진 고대 도시 시기리아와 스리랑카 최고의 종교 성지 스리파다. 사람들의 기도와 바람으로 오른 순례길에서 모든 종교는 그 순수한 믿음 속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건 바로 현지인들과의 만남이겠죠? 스리랑카에는 고된 삶 속에서도 감사함을 알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려내는 삶의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그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남아시아에 자리 잡은 스리랑카는 나라 전체가 인도양의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나라죠. 그런 섬의 남서부에 있는 마두강으로 가는 오늘의 여정. 먼저 해안도시 벤토타로 향합니다. 수도 콜롬보에서 남쪽 해안가를 따라 도착한 벤토타. 그곳에서 저를 제일 먼저 반긴 건 남국의 정취를 더해주는 늘씬한 야자나무입니다. 스리랑카에선 어딜 가든 야자나무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곳 해안가엔 대규모 야자나무 농장들이 들어서 있답니다. 스리랑카 오니까 이 야자수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자수 나무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열매는 코코넛이라서 먹고요. 줄기는 건축자재나 공예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하고요. 하나 더. 이 야자수 나무에서 술이 나온다고 해요. 저기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15m가 넘는 야자나무. 그 위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뭔가를 통에 넣어 조심스레 내려보내는데요. 그 통 안에 담긴 게 궁금해졌습니다. 라라고 불리는 이 액체는 야자나무에서 나온 수액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저기 야자수 나무에서 나온 술이에요, 술. 이 수액을 발효해서 알코올 7도 정도의 술을 만드는데 그냥 자연 상태에서도 4도 정도는 된다는군요. 이거 먹어봐요? 잠깐만요.
정말 술 맛이 납니다. 이거 막걸리랑 똑같아. යා බානවා මම මේකට වක් කරනවා ඒ පරිස්සමෙන් තමයි යන්නේ මේක බාරගෙන බාලා අරකට දානවා 라 채취는 이렇게 2인 1조로 이뤄지는데 통상 라 사냥꾼이라 부른답니다. 이들은 맨손으로 이 야자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와, 여기 손 보세요. 손이 되게 여기가 되게 두꺼우세요. 많이 타셔서. 굳은 살이 박힌 손은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මේ රස්සාව මම දිගටම කරා මේ නගිනවා බහිනවා අවුරුදු 20ක්ම. ඉතින් ඒක නිසා දවසට දෙපාරක් මේකේ යන්න එන්න ඕන. 라 사냥꾼인 아리 씨가 나무를 오를 때 가져가는 건 이게 다랍니다. මේ මල් කපන්නේ මේකෙන් මල් තලන්න මේකෙන් මල් කොට පොල්ලතු කපන්නේ මේකෙන් තමයි. 이 작업 도구만 가지고 맨몸으로 나무를 오르는데 요령이 필요합니다. මේක මෙහෙම දියන්න ඕන. මෙහෙම. ඊට පස්සේ ආයි මේක ගන්න ආයි මෙහෙම. 아, 예. 와. 나무에 두른 밧줄을 디딤삼아 올라갑니다. 순전히 팔과 다리 힘으로 나무를 올라가는데 보통 힘이 드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무 높이도 만만치 않아 그야말로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위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해 저도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라와 보니 와, 정말 높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한 4, 5층 되나? 여기 코코넛 위에까지 올라오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이곳의 나무는 코코 야자라 불리는 대형 야자로 높이가 보통 15m에서 30m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높이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스리랑카에서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라를 채취할 수 있답니다. 야자수액인 라는 이렇게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데요. 줄기를 자를 때 그 끝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잘 잘라줘야 수액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액통을 씌웁니다. 이렇게 두고 12시간이 지나면 0.3리터에서 0.5리터 정도의 수액이 모아진다고 하네요. 이제 이 나무에서 작업이 끝나 다른 나무로 가야 하는데요. 그건 나무 사이를 연결한 밧줄을 이용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아슬아슬한 게 마치 고개를 하는 듯합니다. 야자수액인 라를 채취하기 위해
여러 나무를 오르내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이동하는 거랍니다. 모든 작업이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선 항상 초긴장 상태로 나무 위의 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한 그루에서 모아지는 수액이 보통 1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액 1리터의 값은 2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원이라고 하니 목숨을 걸고 한 작업치고는 그 대가가 너무 초라합니다. Ari, balain ane dia turu tiga sauti balik aja balik ane. Nah, aja balik ane gua. Lain perese ni. Ya ada tadli satakkan ya iya tak. Bagian tamai itu pebedin. Tidak miya gulu mana ada bahasa tengah kau rukat ni. Ay miya gulu kirikan ni daruik. 라쿤 씨와 아리 씨가 작업해야 할 나무는 모두 30그루나 되는데요. 한 번 나무 위에 올라가면 그 주위에 연결된 나무에서 나오는 날을 모두 채취하고 내려가야 합니다. 다행히 나무 사이에 밧줄이 연결돼 있어 그나마 작업이 수월한 거죠. 야자수액란은 채취하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발효되기 때문에 빨리 술공장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니 쉴 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잠깐 올라갔다 온 건데 계속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시고 되게 위험하신 것 같은데 대단하세요. 진짜. 하루에 2번, 아리 씨가 야자수액을 채취해서 버는 돈은 1,2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0원 정도. 하지만 정말 귀한 돈입니다. අමාරු රස්සාව මේක පොඩ්ඩ මේනෝ ලිස්සනවා ඉතුනේ ගැටුනොත් වයින් කාලේ තෙමෙන්න ඕන 라보? 라보 무기야. 이 라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술이자 스리랑카 전통 술인 아락의 원재료라고 합니다. 힘들게 얻은 귀한 것이라 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마시더라고요. 우리 농부들 막 힘들게 일하시는데 중간에 막걸리 마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이거 막걸리 이거 드시나 봐요. 이제 채취한 라를 모아 수거통으로 가져가는데요. 저도 라 한 잔 먹었으니 그 값은 해야겠죠? 이게 막 출렁출렁거려. 너무 출렁거려. 초보자에겐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아파요 여기? 아 아파. 생각보다 조금 무겁네요. 그래도 무거운 만큼 이분들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뿌듯합니다. 저기까지만 하면 돼요? 네. 와. 아저씨가 여기 어깨 아파 하는데 나 왜 아픈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ඊට 80ක් තියෙනවා මේකේ. දාපුරා. 80ක් තියෙනවා. තව පැය 3කින් විතර ඉස්කාරට ලොරියෙන් අරන් යනවා. තුනා මාට අද. අරන් ගිහලා ඉස්කාරට දාලා ඒක උරු කරනවා. 고되지만 그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미소가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의 삶을 만나러 가는 길. 그 여정은 바다로 흐르는 강 마두강으로 이어집니다. 스리랑카 남서부에 위치한 이곳은 맹그로브 숲과 여러 섬이 함께 어우러진 야생 생태의 보고입니다. 이곳엔 또 어떤 풍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이보아. 지금 이게 마두강 가는 배예요? 마두강 가는 배요? 갑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곳을 간다는 건 항상 설렙니다. 더군다나 친절한 아저씨의 배웅까지 받으니 더 기대되네요. 이제 마두강으로 출발합니다. 이곳은 습지대와 반습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 습지 협회인 람사르가 보호하는 습지죠. 그런데 강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ඒක ඉස්ස කොටුවක්. ඒක සතා ගිය ගාවා. ඒ රාට තමයි ඉස්ස අල්ලන්නේ. 이곳에선 대나무발 그물을 세워 새우를 잡습니다. 새우는 이곳 주민들의 주 수입원이죠. 덕분에 요 녀석들도 잘 얻어먹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하구에서 인도양과 만나는데요. 이곳에 잘 보존된 맹그로브 숲이 있습니다. 맹그로브는 열대와 아열대의 해안가나 하구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특이하게도 소금물에서도 자랄 수 있는 이 나무는 뿌리를 지상으로 뻗어 숲을 이룹니다. 제가 마치 또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존은 안 가봤지만 그런데 막 정글 같은 데 있는 그런데 온 것 같아요. 이 맹그로브 숲은 각종 수중 생물에게 안전한 서식지이자 풍부한 먹잇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태계의 보고라고도 불리죠. 이 맹그로브 숲과 함께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강 한쪽에 가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와, 여기 물고기 진짜 많아요. 낚시 체험을 하는 건가 생각할 무렵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물고기로 발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닥터피쉬라고 불리는 작은 물고기가 사람 발의 각질 같은 것을 먹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물고기가 꽤 큽니다. Yeah, massage. Good massage. Good massage.
But I think you have to feed him in between. Only then you get that relaxed feeling. It has to come and attack. 물고기들이 물진 않겠죠? 저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얘네들이 막 제가 발을 너무 간지럼을 많이 타서 얘네들이 막 발을 막 간지럽히는데 죽겠다. 물고기들의 발 마사지를 받고 나오는데 그 앞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다리는 그 길이가 무려 300m나 된답니다. 여기 마두강에는 몇 개의 섬들이 있는데 지금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제가 지금 건너고 있어요. 강에는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데요. 3-4개의 섬을 제외하면 모두 사람이 산답니다. 이곳은 그중 가장 큰 마두아라는 섬입니다. 외지인이 많이 찾지 않는 섬에서 저를 제일 먼저 반긴 건 동네 아이들입니다. 헬로. 안녕. 애들이 참 이쁘네요. 지금 그 마두강 안에 있는 여러 섬들 중에 하나인 마두섬에 제가 왔습니다. 여기에 그 주민들이 한 300분 정도 계신다고 하네요. 그들의 삶이 궁금해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번. මමයි පවුලයි අම්මයි තාත්තයි දරුවෝ ටිකයි මේක තමයි ඉන්නේ. 대를 이어 이 섬에서 살고 있다는 꾸마르 씨 가족. 이들의 삶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buat ini dulu putar, ada maaf ya memu purala, ini memu purala. 주로 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한다는데 이 숲 안에 또 다른 수입원이 있답니다. 바로 이 나무인데요. 지금 이 나무 가지고 뭐 하시나 봐요. 뭐지? 수원다방. 이 계피 향이 나는데 여기서? 이 계피 나무인가 봐요. 계피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금보다 귀하게 여겼죠. 특히 스리랑카의 계피는 품질이 우수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이곳은 그런 계피가 많이 있습니다. සූරලා මෙතන හම්බ කරලා ඌර තව ඉලුල්ලට දාලා රස වෙන්න තමයි මේක දාන්නේ. ඊට පස්සේ අපි කැමරට ගන්නවා. 이 속살을 얇게 잘라서 말린 후 향신료로 이용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피는 충치 예방에서부터 피로 회복, 감기 예방 등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씹어보니 특유의 매운맛과 달달함이 느껴집니다. 그거예요. 그냥 저희가 계피 먹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늦은 오후, 꾸마르 씨가 새우를 잡으러 강으로 나간다고 하기에 저도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새우가 많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잔뜩 기대를 하고 나갑니다. 이들의 전통 배입니다.
폭이 좁아서 다리만 겨우 들어갈 것 같네요. 아, 여기 앉아요? 오케이. 느리게 움직이는 배를 타고 가는 길. 어쩐지 운치가 느껴집니다. 배는 어느새 그물을 쳐놓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에선 새우를 전통 방법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얕은 곳에 대나무 발로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인데요. මේකයක් කෙල්ලලා මේකයක් කෙල්ලනවා. අර එකෙන් මේකට ඇවිල්ලා මේකට ආවට පස්සේ පොඩි දොරටුවක් තියෙන්නේ මෙතනින්. 와. මේකෙන් මේකට ආවට පස්සේ අමතක වෙනවා එතන. 야행성인 새우는 밤에 강가로 나오는데 그때 조류를 따라 이동하던 새우가 이곳의 불빛을 보고 통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අර බයිනට කොල්ලව බලන්න ඉඳගෙන වින්න කාණ්ඩ. 그래서 새우잡이는 주로 밤에 하는데 지금은 대나무 발에 걸려있는 남은 새우들을 잡아 올린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분 안에 잡은 거 그물로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물 안에 들어가세요 지금. 물 안에 푹 들어갔어요. 물 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데요. 손에는 새우가 한가득입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우리나라 해녀 같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더 물속에서 새우를 건져냈는데요. 그래도 양이 꽤 됩니다. 와, 이거 우리 새우 있잖아요. 대하 소금에 막 이렇게 구워 먹는 거 그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조금 까매요. 이거 생거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저도 들어가 볼게요. 저도 도와드린다고 강으로 함께 나왔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새우를 좀 잡아드리기로 했습니다. 들어갔다 올게요. කිව්වදාටම කරන වැඩිය මේ. කිව්වදාටම වැඩි කරනවා. පරිස්සමෙන් ඈ. 아, 네. 그런데 새우가 잡힐지 모르겠네요. අනේ මේකේ පැල්ලි කතාලා තියෙන්නේ පැල්ලට. 아, 여기 있는데. 아, 못 잡았다. 아, 여기 있는데 못 잡았어요. 아, 진짜. මට ඉගෙන කොට ගන්න පුතේ. 여기. 제가 너무 아쉬워하자 꾸마르 씨가 잡는 요령을 알려줍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대나무 발 사이를 쭉 훑으라는 건데요. 이번엔 잡을 수 있겠죠? 잡았어. 진짜 잡았어. 진짜. 근데 진짜 잡았는데 너무 조그만 거 잡았어요. 맨손으로 새우를 잡으니 또 다른 손맛이 느껴집니다. 낚시하는 것보다 더 짜릿한데요.
큰 거 잡았어요. 또 잡았어. 나 잡았어. 이제 어떻게 잡는지 알았어요. 와, 잡았어. 잘 한 이 정도까지는 보여요. 이 정도 붙으면 보이고 이 정도는 안 보여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리면 뭔가 꿈틀거렸는데 팍 잡으면 돼요. මේ රුපියල් 3යි මචං. 3යි කියන්නේ දැන් පහට තියෙනවා 8ට තියෙනවා. අර ලොකු කලිස්සා කිලෝ 1300 අපි දෙන්නේ හැබැයි විතර. 1300නේ. එකේ එහෙම තමයි දෙන්නේ. 여기서 요리해요? 아 이거 제가 잡은 거예요. 꾸마르 씨가 특별히 저를 위해 오늘 잡은 새우로 요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맛있게 해주세요. 네. 온 가족이 모여 새우를 골라냅니다. 이 새우로 어떤 요리가 완성될까요?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해산물이 풍부하죠. 그중 새우는 가장 대중적인 식재료라고 합니다. 카레나 각종 볶음 요리 등에 쓰인다고 하네요. 아주머니는 대식구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어서인지 음식 만드는 손이 빠르고 능숙합니다. 부엌에서 혼자 뚝딱뚝딱 하더니 어느새 카레와 밥까지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음식 냄새는 집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와, 여기 아까 제가 잡은 새우 여기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커리인가 봐요, 커리. 비록 몇 개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잡은 새우를 요리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먹는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뿌듯합니다. අපි කොහොමද 30 කිලෝ දෙක තුනක් ගේනවා. ගෙනල්ලා ඉතින් 20 කිලෝවත් දෙකක් විතර ඉන්නනවා. එහෙම තමයි ඉන්නේ.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드세요. 새우가 약간 그 스리랑카식 소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볶은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다 함께 모여 먹는 밥이라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고향 집에 온 것 같은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저희 갈게요. 밥도 잘 먹고 어떻게 사시는지 잘 봤어요. 아이본. 바이. 이곳에서 저는 스리랑카의 또 다른 보물을 찾아갑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인정이 넘치고 낯선 이와 마음을 나누는 이곳의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은 행복한 추억이 됩니다.
예로부터 보물섬이라 불렸던 스리랑카. 그곳에서 저는 하루하루 빛나는 땀방울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이 흐르는 풍경 속엔 소박한 일상과 가족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윽한 홍차 향기가 머무는 스리랑카의 또 다른 보물을 찾아 떠나는데요. 구석구석 감동이 숨어있는 곳 스리랑카. 지금 그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흔히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홍차를 실론티라고 하죠. 그건 실론섬의 차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 실론이 스리랑카의 옛 이름입니다. 세계적으로 맛과 향이 좋기로 유명한 이곳의 홍차. 홍차 한 잔의 여유를 찾아 스리랑카 제2의 도시 캔디로 향합니다. 캔디는 수도 콜롬보에서 북동쪽으로 약 90km, 해발 500m 지점의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고원 도시입니다. 이곳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스리랑카의 마지막 시날리 왕조의 수도였는데요.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스리랑카에서 가장 스리랑카다운 도시로 불리는 곳입니다. 자연스레 제가 향한 곳은 이곳의 시장입니다. 현지인들의 일상이 궁금해졌기 때문인데요. 특이하게도 시장 건물 한가운데 정원이 있습니다. 시장 안은 여느 시장과 같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물건은 종류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유난히 제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있어 따라가 봤습니다. 이것들은 다 뭐죠? 땅콩 같은 것도 있고 뭐. 바로 향신료 가게였습니다. 스리랑카에서 향신료 얘기를 빼면 섭섭하겠죠? 이 땅이 고대로부터 해상 무역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질 좋고 풍부한 향신료 덕분이었죠. 이거 커리예요, 커리. 여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커리들이 있네요. 스리랑카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향신료를 활용했는데요. 이런 향신료로 만든 과자가 있다고 해요. 저기 있네요, 저기. 쌀가루 등의 각종 향신료들을 넣어 만든 건데 모양과 색깔이 화려합니다. 그 모양새와 향이 제 입맛을 자극하는데요. 지금 이게 그 스리랑카 향신료로 만든 과자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 과자가 은근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향신료가 좀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으면 좀 짭짤하지만 입이 심심할 때 먹으면 자꾸 땡긴다고 하네요. 저도 지금 자꾸 땡기는 것 같아요. 요건 쌀가루와 코코넛 등을 섞어 만든 칼루도돌이라는 스리랑카 전통 간식인데 예전엔 집에서 만들었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양갱하고 맛이 비슷해요. 하지만 만드는 과정이 어려워서 요즘은 대부분 사 먹는다고 하네요. 대화기 우스어 다우솔ට වෙඩින් වලට ඒව වලට තමයි ඉතින් අරගෙන යන්නේ. ඉතින් වැඩි පොරේ සිංහල අවුරුද්දට ඉතින් වැඩි පොරේ යන්නේ දොදොල්නේ. ඒ වගේ ඉතින් කෑම වර්ග වලින් දොදොල් තමයි
අරන් යන්නේ වැඩිපුර. 캔디는 이런 전통과 함께 역사적인 불교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사원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번. 스리랑카 사람들이 부처님께 꽃을 항상 바친다고 해서 저도 꽃을 사려고 해요. 기원전 3세기에 불교가 전파됐고 석가가 3번이나 방문했었다는 스리랑카. 캔디는 스리랑카 불교의 정신적 수도라 불립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시날리 왕조의 숨결이 깃든 도시죠. 과거 스리랑카 도시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영국군에 함락된 도시가 바로 이곳 캔디라고 하는데요. 그 외세 끝까지 대항하며 버틴 강인하고 끈질긴 역사를 가진 곳으로서 사람들은 이곳을 가장 스리랑카다운 도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의 마지막 왕조가 그 역사를 마무리 지었던 최후의 수도 캔디. 한 시절의 영광이 아름답게 새어나오는 도시엔 여전히 옛 왕조의 품위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홍차 향기를 따라 캔디에서 기차를 타고 실론티의 고향 누아라 엘리아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기차 여행입니다.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이곳엔 우리네 옛 완행 열차처럼 서민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මෙහි ආවා අපි බෙහෙත් ගන්න කොළඹ ගියේ අපි කොළඹට ගියා බෙහෙත් ගන්න. දැන් අපි කොච්චි අපි යනවා අපේ ගමට. අපේ ගෙදරට යනවා. 저도 기차 한 칸에 자리를 잡고 설레는 기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열차 안에 선풍기가 있는 열차는 처음 타봤어요. 열차 안에 선풍기가 있어요. 하지만 옛날 방식이라 더 특별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여행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군것질이죠. 기차 안에서 사 먹는 간식이 기차의 재미인 것은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망고 하나를 달라고 하자 먹기 좋게 잘라주는데요. 그 달달한 향에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맛있겠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에 가는 기분이 드네요. 맛있겠다. 우리나라 기차를 타면 보통 계란을 까먹는데 여기서는 망고를 먹네요. 맛이 어떨까요? 비록 삶은 계란은 아니지만 옛 추억을 떠올리며 먹습니다. 달콤해요. 누아라 엘리아로 향하는 기차는 어느새 차 밭으로 들어섰습니다.
풍경 좋은 곳은 어디서나 연인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저는 맞은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풍경을 느끼기엔 충분합니다. 차가 끝없이 펼쳐진 언덕과 언덕 사이를 기차를 타고 달리고 있어요. 벌써 아직 마시진 않았지만 그 차향이 벌써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새 짙어진 차량과 함께 제가 탄 기차는 누아라 엘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빛의 도시라는 뜻의 누아라 엘리아는 스리랑카 중앙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해발 1830m의 세계적인 차 생산지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차밭인 이곳엔 녹색 물결만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도시는 식민지 시절 영국인들의 피서지기도 했는데요. 이 차밭 역시 식민지 시대 때 시작된 겁니다. 현재 전 세계인들이 매일같이 마시는 질 좋은 홍차의 60% 이상이 바로 이곳 누아라 엘리아에서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오니까 굉장히 시원해요. 이곳은 밤낮이 일교차가 커서 아침에는 안개가 수분을 공급해주고 낮에는 일조량이 세서 이 차를 키우기 더없이 좋은 곳이라고 하네요. 이런 천혜의 자연 덕에 이곳에선 1년 내내 찻잎을 수확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월과 2월 사이에 수확되는 차는 퀄리티 시즌 티라고 해서 최고의 품종으로 여긴답니다. 차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스리랑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타밀족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차밭 경작을 위해 인도 남부의 타밀족을 스리랑카로 강제 이주시킨 것이죠. 아이보아.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찻잎 수확. 분주한 손놀림으로 작업을 하는데 아무거나 따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새순만 골라서 따시는 것 같아요. 차밭에 온 김에 저도 좀 돕기로 했습니다. 마치 왕관을 쓰듯 찻잎을 담을 주머니를 머리에 쓰고 일을 시작합니다. 아 이거요? 네, 이거 이런 거. 저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이분들 작업 속도에 반도 못 따라갑니다. 보다 못해 자신이 딴 것을 제게 좀 나눠주시는데요. 사실 제가 딴 건 요만큼이고 어머니가 다 땄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일은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 보통 한 사람당 20에서 25kg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하루 기본으로 16kg을 따야 175루피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돈으로 약 1,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అక్కడే ఇక్కడే దాంట్లోనే
කිලෝ 50ක් විතර. සාමාන්‍ය කොච්චර කඩනවද? 250 2500 කොයි කඩනවනේ. 이 찻잎들은 한대모와 공장으로 넘겨져 세계적인 차 회사들로 팔려나간답니다. 이렇게 많이씩. 어머니 눈빛이 보니까 아이고 이 청각 일 잘한다 이러는 것 같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누아라 엘리아의 홍차. 그 속엔 이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 더 깊은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차밭에서 만난 날르 아주머니가 차 한 잔 대접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집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실론트에 고장이 왔는데 그 실론트의 맛이 어떨지 되게 굉장히 궁금해요. 아주머니는 집으로 가기 전 마을 입구에 있는 사원을 들렀는데요. 그런데 사원이 그동안 봐온 곳과 다릅니다. 스리랑카에 와서 계속 불교 사원만 봤는데 이곳은 힌두교 사원 같아요. நான் இங்கே வந்து இந்த கோயில் தான் நாங்கள் வந்து இந்த கொழுந்தடிச்சு சாமி கும்பிட்டு தான் நாங்கள் கொழுந்தெடுப்போம். இந்த மலை ஃபுல்லாக அப்படி தான் இருக்கிறது. இந்த நாள் 1ஆம் தேதியிலிருந்து சாமி கும்பிட்டு தான் நாங்கள் வேலை தொடங்குவோம். 불교를 믿는 시날리인과 달리 타미리는 대부분이 힌두교도입니다. 먼 타양으로 끌려와 이곳 차밭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고향에서 가져온 신앙은 이곳에서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집인 것 같은데요. 이쪽이에요? 이들은 한 지붕에 여러 가정이 붙어있는 공동 주거 형태로 살고 있는데요. 한 집에 방 한 칸 정도의 규모입니다. 홍차 바구니를 집안에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가시더니 홍차를 내오십니다. 아, 홍차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홍차 향 그대로예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டேன்ட் குடிச்சா காலையில் எழும்பி நல்லா சுறுசுறுப்பாக இருக்கும். நாங்கள் எழும்பினோடனே டேன்ட் குடிச்சு தான் வேலை செய்வோம். 따뜻한 마음이 담긴 홍차 한 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차였습니다. 스리랑카 중앙 산악지대에서 아름다운 차밭을 만난 저는 이번엔 태초의 자연을 간직한 호르톤 플레인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여기까지는 차로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계속 걸어서 가야 된대요. 여기 보니까 그 세상 끝이라고 불리는 곳하고 베이커 폭포라는 굉장히 멋있는 폭포가 있다는데 굉장히 기대돼요. 한번 가볼게요, 저쪽으로. 스리랑카 남중부에 위치한 중앙 산악지대는 이곳 호르톤 플레인 국립공원 외 세 보호구역이 합쳐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해발 2,100m가 넘는 곳에 위치한 호르톤 플레인 국립공원은 초원과 운무림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안개 끝에는 어떤 풍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와, 지금 여기가 밑에가 완전 절벽이에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 마치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오는 시원한 바람하고 밑에서 오는 따뜻한 바람이 만나서 이렇게 안개가 항상 낀다고 해요. 절벽을 덮은 안개 덕에 이곳의 풍경이 더욱 신비롭고 환상적입니다. 절벽 앞에 서 있어요. 잠시 뒤 안개가 걷힌 이곳의 풍경은 정말 아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끝, 그곳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하웰리, 왈라웨 등 스리랑카 주요 강이 흐르는 이곳엔 폭포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베이커 폭포를 찾아갑니다. 와, 거대한 폭포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요. 눈보다 귀로 먼저 폭포의 웅장함을 느낍니다. 드디어 마주한 베이커 폭포. 장쾌하게 흐르는 폭포수는 보는 것만으로도 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듯합니다. 원시의 이 순수한 자연이 주는 가슴 벅찬 생명력. 힐링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위대한 자연이 준 감동을 품고 제가 다시 향한 곳은 스리랑카 남부의 작은 마을 타나말 윌라입니다. 타나말 윌라를 가는 길, 특이하게도 도로 옆으로 줄이 쳐져 있습니다. 바로 길가로 출몰하는 불청객 때문이라는데요. 여기 스리랑카도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 녹지 비율이 80%에서 20%로 줄어들면서 오갈 데 없는 코끼리들이 이렇게 마을로 자꾸 나타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전기 펜스를 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정말 코끼리가 나타났습니다. 알리 있나 메테네. 암바니다. 아, 저기 코끼리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차를 세워 코끼리에게 다가갑니다. 야생 코끼리 한 마리가 전선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මේ කොයිලා කරන්ට් එක දෙනවා. අලිය නපුරු ගොඩක් මිනිස්සුන්ට ගහන වෙලාව දෙනවා. ගිය සතියේ මේ රට විදේශිකයෙකුට මේ ගහලා දෙනවා ගෑණි කෙනෙකුට මේ ළඟට ගිහින්
දැන් මේ වෙලා තින්නේ මේකෙන් මීටර 50ක් එහා තව වැටක් ගහලා තියෙනවා. ඒක නිසා මෙයාට එන්න බෑ. මෙයා තමයි තනි අලිය තමයි මෙතනට වෙලා ඉන්නේ. වෙනද ඉඳි අලි 20ක් විතර මේ වටේම. දැන් එන්නේ නැහැ.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코끼리에게 먹이를 줍니다. 불교에서 신성시 여기는 코끼리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길을 가다 야생 코끼리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මිනිස්සු කෑම දීලා පුරුදු වෙලා පාරට ඇවිල්ලා තමයි එයා කෑම හොයාගන්නේ. විශේෂයෙන්ම අර පෑවිලා කාලේට වතුර හිඳිලා දින හන්ද මේ පාර අයින්ට ඇවිල්ලා මෙතෙන්ට එන්නේ වතුර බොන්න. 전깃줄은 마을 입구까지 이어져 있었는데요. 코끼리들이 자꾸 마을로 나타나게 되면서 인간하고 코끼리가 서로 공존할 수 있게 차선책으로 선택하게 된 게 이 전기 펜스라고 하네요. 코끼리의 습격으로 농작물도 피해를 입고 사람까지 다치게 되자 이 전깃줄을 설치해 야생 코끼리가 마을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하지만 그 전깃줄이 코끼리를 다 막아주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놓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이본! 마침 바나나 나무 사이에서 일하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코끼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ගොඩක් එනවා. ආවම මේ ගස් පෙල්ලලා මෙහෙම කොල්ලා මේ කන කනවා. කන කනවා. 지난밤 코끼리의 흔적입니다. මේක ආවා. ඇවිල්ලා මේක බින්දලා බින්දින සද්දෙට මම මේ කෙහෙල් කන කන්න දුන්නේ නැහැ. එහෙම එලෙව්වා. රචින් අලි වෙඩි දාලා එලෙව්වා. 코끼리는 낮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밤이 되면 나타나 모든 것을 짓밟는다고 합니다. අලියාවන් පස්සේ අපි මේ ඕක උඩින් නම් කෑ ගහනවා. කෑ ගහුවට පස්සේ දුවනවා අලි. 그래서 이곳의 마을 사람들은 이런 나무 위의 집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답니다. 나무 위의 집은 꽤 높은 곳에 지어놨는데요. 그건 이곳에서 망을 보기 위해서랍니다. 저기 멀리까지도 잘 보이고요. 이분들은 여기서 밤새도록 계신다고 하는데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여기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나무 위의 집이 참 낭만적이라 생각했는데 이곳에선 치열한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아저씨 집에는 코끼리의 습격을 대비해서 또 다른 장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아, 여기 집 앞에도 전깃줄이 있네요. 코끼리가 여기까지도 들어오나 봐요. 코끼리들이 가끔 사람들이 사는 집까지 덮치기도 한답니다. මේකෙන් දාලා 그래서 집안에 경보장치까지 해놨는데요. 꼭 가게 집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반기는 소리 같습니다. අලියා ඇවිල්ලා වදිනකොට මේක ෂෝට් සද්දය ඇහෙන්නේ ෂෝට් වුණාම. ෂෝට් වුණාම සද්දය ඇහෙනවා. මේකේ සද්දය ඇහෙනවා. 아저씨가 저를 위해 손수 이 장치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ගියා. 아, 이분이 지금 잠 자다가 저게 소리가 들리면 코끼리가 온 줄 알고 바로 뛰쳐나가신대요. 그런 얘기 같아요. 아,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අලි ඇවිල්ලා මේක පුච්චලා දාන්න ඕන. අලි ඇවිල්ලා
අපි යම් පත්තු කරා. යන්. ඔව්. 아이고. ඕවත් වැදුන්නේ නැත්තම් වදින්නෙත් නෑ. දැක්ක? 아니. 아, 간나 알리야. 폭죽이 없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답니다. 알리 알리. 아, 코끼리 오면 막 이걸 두드리시나 봐요. 알리. 알리 ඇවිල්ලා. අම්මට නිදිලා දෙන්න රැට. 알리 ඇවිල්ලා මේව කන්න. 이거 코끼리 난리야. 이렇게 하면 코끼리가 도망가요? 누구나마. 난리야. 알리. 저녁이 다가오자 마을 남자들이 하나둘씩 초소 근처로 모입니다. 야간 보초를 서기 위해서죠. 이쪽 건너편이 농사 짓는 데인데 사람들이 저기 올라가서 코끼리들이 또 넘어오면 안 되니까 아까 봤던 그런 걸로 코끼리들을 쫓아 보내려나 봐요. 저도 이분들과 함께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오늘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 밤이 깊었지만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고 주위를 살피는 마을 사람들. 어쩐지 긴장감이 맴돕니다. අලිය ආවට අපිට මුකුත් කරදරයක් නැහැ. වටේ ඇවිද එහෙම වටේ ඇවිද ඉන්නවා. 지금 저녁에 나와가지고 벌써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그때 갑자기 초소환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코끼리가 나왔나 봐요. 코끼리가. 곧바로 코끼리를 쫓기 위해 폭죽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멀리 코끼리를 쫓아보내고 한바탕 소란이 끝이 났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코끼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활의 일부, 같이 살아가는 삶의 한 풍경이었습니다. 스리랑카의 여행은 저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저는 순수함과 따뜻함, 그리고 낭만과 여유를 느낄 수 있었죠. 찬란한 섬 스리랑카. 그곳은 제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섬입니다.